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번 시간이 데이터 모델링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1970년도에 EF 코드 박사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데이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형 데이터 모델도 있고요.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등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오라클 뿐만 아니고 IBM의 DB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등등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그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쓸지 혹은 SQL 서버를 쓸지 DB2를 쓸지 MySQL을 쓸지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즉 설계 시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따른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기 전에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설계 도면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 개발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도면이 있을 수 있겠죠. 아파트 도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도면에는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세한 도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그냥 분양자들을 위해서 안방은 어떻게 생겼고 창문이 어디 달렸고 이런 분양자들을 위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그리고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 그리고 관계로 구성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은 뭔가 이제 도면이 나오겠죠. 그 도면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은 실체, 엔티티와 속성, 관계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업무 정보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업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정보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이 되면은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할 거냐,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단계가 ER 다이어그램도 작성하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분석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충분히 현업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충분히 제대로 설계를 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니까요.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인덱스를 생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뷰나 클러스터를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저장 공간에 어떻게 저장이 될 것인지 뭐 등등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게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현업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과 IT를 담당하는 사람의 개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걸 놓고 얘기를 해도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업 사용자는 현업에서 발생되는 일은 아주 많이 알지만 IT 쪽 일은 또 잘 모르고, 또 IT를 담당하는 사람은 IT 쪽 일은 많이 알지만 현업 일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원이라는 엔티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현업부서에서 그 어떤 사원 인사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사원을 뭐 정규직 사원만 사원으로 간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IT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사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수습 사원도 사원이냐, 인턴 사원도 사원이냐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사원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업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현업 사용자와 IT 사용자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동반자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죠. 만약에 둘이 사이에서 말이 안 맞고, 만약에 현업 사용자에서는 IT를 하는 사람한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IT 담당하는 사람도 현업 사용자한테 좀 모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ERD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RD는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작성되어지는 다이어그램인데요. ERD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엔티티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애트리뷰트 등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실체를 우리가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사원이라는 엔티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사원 정보를 담고자 하는 그런 엔티티를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표현을 하실 때는 둥근 사각형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티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티티에는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 주실 때는 단수형으로 줘야 되고, 복수형으로 주지 말고 단수형으로 줘야 되고, 엔티티 이름은 전체 ERD에서 유일한 이름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문자로 크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그 엔티티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를 이렇게 기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엔티티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식별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는 이 엔티티 내에 저장될 정보를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식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식별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식별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UID가 없다면 엔티티가 아니다 라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 엔티티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은 소문자로 작게 표기합니다. 엔티티 이름은 대문자로 크게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어트리뷰트 이름은 소문자로 작게 표현을 합니다. 한글로 쓸 때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엔티티 이름과 어트리뷰트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사원이라는 엔티티 이름을 썼는데 또 어트리뷰트 이름이 사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샵은 UID, 아스타리스크는 필수 항목,
5는 선택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UID이면서 필수 항목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UID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표현을 합니다. 4번이 바로 사원을 나타내는 엔티티의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4번이 지금 같은 회사에서 같은 4번을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이 바로 UID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명 어트리뷰트를 보니까 아스타리스크, 즉 필수 항목으로 표현을 했고요. 취미 같은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옵셔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트리뷰트가 아니면서 릴레이션을 위해 자신의 어트리뷰트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부서 엔티티가 또 있다. 그리고 부서 엔티티에는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원 정보에서 사원 정보를 담고 있는 엔티티에 이 부서명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일로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부서명은 부서 엔티티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고, 사원 엔티티는 릴레이션을 통해서,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지만, 릴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서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부서 코드를 얘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서 코드를 딱 보면은 해당 부서명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이블로 이제 생성할 때,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에 반영이 되지만, 이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 부서 코드조차도 사원의 어트리뷰트가 아니죠. 부서의 어트리뷰트죠. 그래서 부서 코드는 여기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이름을 쓰실 때는 지금 여기는 4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엔티티에도 저 4번이라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여기도 이름을 4번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4번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사원 번호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어트리뷰트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트리뷰트 이름도 신중한 결정해서 같은 이름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티티를 먼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엔티티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표현할 때는 먼저 두 엔티티 사이에 선을 긋고 관계 명칭을 기록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일단 쭉 긋고요. 그리고 사원과 부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사원은 부서에 소속되어, 부서는 사원을 배치받아 라는 이런 관계 명칭이 바로 이것이 관계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은 선택을 의미하고 실선은 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은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사원을 배치를 항상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배치 받을 수도 있고 배치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선은 필수를 의미합니다. 사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어떤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사원이 아니죠. 회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형태를 표시합니다. 관계 형태는 세발 모양 혹은 단선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세발 모양은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 이상을. 그리고 단선, 여기는 단선으로 들어갔죠. 점선이면서 단선이죠. 그래서 단선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원과 부서 간의 관계를 분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모델링을 하면서 ERD를 작성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이 관계를 표현한 부분에서 또 표현할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릴레이션십을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관계를 표현할 때는 어떤 엔티티가 주 엔티티인가를 따져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색상이나 이런 것도 표현 안 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원 입장에서, 사원 엔티티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사원 엔티티 입장에서는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그죠? 소속되어로 반드시 소속되어. 그러니까 실선으로 쭉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소속되어. 그리고 한 명의 사원이 여러 부서에 소속되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항상 한 부서에만 소속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세발 모양으로 표시도 안 됐고요. 쭉 실선이 하나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이 쭉 가죠. 근데 사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릴레이션십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신생 부서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사원이 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이 갔긴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점선으로 갔죠. 그러니까 필수 항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원이 한 명만 받습니까? 부서에? 여러 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발 모양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원 입장에서의 부서와의 관계는 선택사항은 뭡니까? 필수냐 아니면은 옵션이냐, 그죠? 필수라는 거죠. 선이 실선으로 쭉 갔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형태는 어떻습니까? 세 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선이 하나만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원 입장에서의 부서와의 관계는 선택사항은 필수고 관계 형태는 단 하나. 그렇죠? 그리고 부서 엔티티 입장에서 보자면 사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점선으로 갔죠. 그리고 관계 형태는 하나 이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입장에서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의 릴레이션십, 그것이 합쳐져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런 릴레이션십이 최종적으로 합쳐져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때는 정 어려우시면 이렇게 어떤 엔티티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그릴 건지를 생각을 하셔갖고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릴레이션십을 읽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릴레이션십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읽을 때는 관계가 있는 두 엔티티를 함께 놓고 보지 마시고 어떤 엔티티를 먼저 주로 놓고 읽을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먼저 한 방향으로 읽고 난 다음에 좌에서 우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에서 좌로 읽는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사원 입장에서 부서에 대한 관계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이 릴레이션십은 각 사원은 단 하나의 부서에 지금 여기가 선이 하나로 들어갔죠. 단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 반드시. 지금 선이 실선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사원은 단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원을 기준으로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서 엔티티를 기준으로 이제 우에서 좌로 읽으면 되겠죠. 예. 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을 배치받을 수도 있다. 배치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읽을 때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어떤 엔티티를 먼저 주로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계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1대1 관계, M 대1 관계, 그리고 M 대 M 관계가 나오는데요. 먼저 1대1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프와 라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프와 라멘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1대1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양쪽 방향 모두 단 하나씩. 그러니까 라면은 2개 이상의 스프를 포함하지 않는다. 종종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릴레이션십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게 발생되는 형태고 양방향 모두 반드시 must be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실선으로 양방향 모두 다 되는 경우는 드물다. 1대1 관계는 실제로는 동일한 엔티티의 경우가 많다. 그죠? 스프를 그냥 라면 엔티티의 하나의 애트리뷰트로 어떤 몇 개의 애트리뷰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굳이 1대1 관계인데 나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라면은 식당 같은 데서 쓰는 라면은 스프가 안 들어있죠. 그러면 스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 한번 읽어보면 각 스프는 하나의 라면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각 스프는 하나의 라면에 반드시 그죠?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라면은 하나의 스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옵셔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뭐 라면과 스프의 관계 말고도 뭐 컴퓨터와 마더보드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1대1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M 대1 관계입니다. M 대1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사원과 부서의 관계가 바로 이 M 대1 관계의 좋은 유형이 되겠죠. 한쪽 방향은 하나 이상, 그리고 다른 한 방향은 단 하나씩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M 대1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관계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must be와 may be로 지정되나 must be, 실선과 점선으로 지정되나 양방향 모두 must be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원과 부서의 관계를 읽어보면 각 사원은 단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을 배치받을 수도 있다 라고 옵셔널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원 입장에서의 부서와의 관계는 선택사항은 필수고 관계 형태는 단 하나. 그렇죠. 부서 입장에서의 관계 형태는 선택사항은 선택이고 그렇죠. 관계 형태는 하나 이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M 대1 관계가 대부분이죠. 한 80%, 90% 이상이 이 M 대1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 대 M 관계입니다. 이 M 대 M 관계는 양쪽 방향 모두 하나 이상으로 표현되는 관계가 바로 M 대 M 관계입니다. 자주 발생되는 형태고요. 하지만 최종 결과에서 M 대 M 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M 대 M 관계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M 대 M 관계를 상세 개념 모델링 단계에서 M 대 1 관계로 다시 분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티티를 읽어보면은 학생과 교육과정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각 학생은 하나 이상의 교육과정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하나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놨는데 한 학생은 한 과정만 들을 수 있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각 교육과정은 여러 학생을 등록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은 반드시 한 명의 학생만 들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 학생을 등록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M 대 M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M 대 M 관계를 상세 개념 모델링 단계에서 어떻게 푸느냐. 엔티티를 하나 더 만들어요. 교차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수강 신청이라고 뭐 이름을 짓죠. 엔티티 이름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은 이 개설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으면 되고요. 교육과정도 학생과 다이렉트로 릴레이션십을 맺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특정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엔티티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맺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끊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M 대 1 관계로 다시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UID 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티티가 두 개가 있고 서로 릴레이션십이 맺어져 있는데요. 바로 사원과 부양가족입니다. 즉 사원이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딸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원 엔티티를 보니까 4번이 UID 바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부양가족 쪽에 보니까 주민번호,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UID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원은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양가족이 어떤 사원의 부양가족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양가족 쪽에 UID가 주민번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양가족이 누구의 어떤 사원의 부양가족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죠. 여기다 UID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4번이라는 UID를 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양가족이 어떤 사원의 부양가족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어트리뷰트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자신의 어트리뷰트가 아니면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자신의 어트리뷰트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부양가족이 어떤 사원의 부양가족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4번이라는 UID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거기를 UID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 4번은 부양가족의 어트리뷰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UID bar을 사용합니다. 릴레이션십은 똑같이 표현을 하고요. 거기다가 부양가족 쪽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쭉 거주면 이것이 바로 UID bar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 바로 부양가족의 UID는 4번 플러스 주민번호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릴레이션이 맺어진 사원의 그 UID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양가족에서도 쓰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티티 안에 4번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표현을 안 했지만 이 UID 바가 있음으로써 이 사원의 UID를 다 받아서 부양가족이 이런 형태로 부양가족의 UID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 모델이 ER 모델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티티가 있었죠. 엔티티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실체를 우리가 엔티티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 엔티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테이블로 매핑이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 2차원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트리뷰트,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어트리뷰트는 컬럼으로 매핑이 됩니다. 컬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컬럼이죠. 그리고 UID가 뭐였습니까? 엔티티 내에서 어떤 정보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그런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가 바로 UID죠.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릴레이션십은 포린 키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포린 키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외부 키로 지정된 이 포린 키로 지정된 컬럼은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죠.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이 있고요.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코드와 부서명이 있겠죠. 그리고 부서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는 사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본은 여기가 PK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부서 코드가 여기 있겠죠. 바로 이 부서 코드가 포린 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린 키는 어디를 참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쓰든지 SQL 서버를 쓰든지 MySQL을 쓰든지에 상관없이 데이터 중심의 그런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과 같아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 중,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델, 계층형 모델, 그런 모델 중에서 하나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체, 그러니까 엔티티, 그리고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으로 구성된 ER 다이어그램, ERD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쭉 드렸었죠. 엔티티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 즉 UID를 가져야 하며 UID가 없다면 엔티티가 아니다. 반드시 엔티티에는 UID를 지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관계를 표현할 때는 어떤 엔티티가 주 엔티티인가를 잘 따져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엔티티를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엔티티를 먼저 주로 놓고 그 엔티티를 기준으로 릴레이션십을 읽어가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종류에는 M 대 1, M 대 M, 1대 1이 있는데
M 대1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M 대 M 관계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 관계 모델링 단계에서 M 대1로 분할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1대1 관계는 대부분 하나의 엔티티로 표현할 가능성이 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엔티티를 1대1 관계로 다시 나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2차원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엔티티는 테이블로 매핑되고, 어트리뷰트는 컬럼으로 매핑되고, UID는 프라이머리 키, 릴레이션십은 포린 키로 매핑된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